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러 방송사 앵커들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MBC의 조현용 앵커는 19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수십 년 전 군사정권이 독재에 항거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 2024년에 다시 등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다며 화살을 내부로 돌리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근 뉴라이트 논란과 관련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JTBC의 한민용 앵커는 뉴스룸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 세력과 검은 선동 세력을 언급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발언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어의 성혜란 기자는 뉴스어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헌법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면 가짜뉴스로 내부를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를 잡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8시 뉴스에서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반면 KBS와 TV조선은 메인 뉴스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북한의 가짜뉴스 여론전과 심리전을 언급했지만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은 누락했습니다. TV조선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방송사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도와 해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와 JTBC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반면 다른 방송사들은 발언을 간략히 다루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8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1,359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상향할 계획은 없지만 2학기 개학을 맞은 학교와 다양한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감염병 대책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지난해 대비 53.2% 줄어들었고 감염병 위기 대응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제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장에서는 치료제가 거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치료제 부족 문제는 경기도의 약국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치료제가 없어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로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병원 확충 역시 미흡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환자들을 돌볼 수 없었고 그 결과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손실에 대해 국고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료원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도입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식 도입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연평균 수입이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총 379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수입은 177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4,67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상위 10명의 신고 수입은 총 22억 5,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입 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및 소득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상 중고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사업성이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 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감소세를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 명이 줄어들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 부진,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8천 명 늘어나 144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전체 자영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지급액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입니다. 8월 소상공인의 전망 경기지수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고 전통시장은 45.0으로 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3조 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총 3조 818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4,250건에 달합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7월 들어 다시 4,22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에서 7월의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HUG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요청에 따라 상반기에만 2조 4,177억 원을 대위 변제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보증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과 전세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5에서 7월에 체결된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한 빌라 역전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은 올해 4에서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7월에는 70.0%로 떨어졌습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춘천 93.3%로 인천 미추홀구 92.6%와 충남 아산 89.2%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전세보증 제도는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 물가 상승의 약 10%가 고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이상기후 지수와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 충격이 발생한 이후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은 0.6%포인트 하락했으며 반면 소비자 물가는 충격 후 약 3개월 만에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과일, 채소 등 품목에서 이상기후의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해 수입을 통한 대체 효과를 배제하면 이상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0.08%포인트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이상기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10%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상기후가 농림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2010년 이후 이러한 영향이 더 강화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1일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야영과 접근을 자제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9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